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남도 진주 인근 마을의 어떤 숨겨진 이야기. 친구가 대학교에 다닐 적에 답사를 갖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친구는 진주 쪽의 다른 친구 몇 명과 함께 교수님을 따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 크지는 않은 마을이었지만 친구 일행은 마을 노인정에 들어가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취록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노인정에서 취록을 하면 그 마을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나 유래, 선왕당이나 장승, 하다못해 산이나 저수지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민속학 연구를 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기회도 없는 셈이지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마을 분들은 이야기를 꺼리셨습니다. 대부분 취록은 학생들 단계에서 끝나기 마련이었지만 결국 그날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교수님이 직접 나서서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을 어르신 중 흰 수염을 길게 기르신 한 분이 머뭇거리며 입을 여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이 마을 근처에서 목격되던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농촌 개량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아직 지붕이 슬레이트가 아니라 기와와 촉가로 이루어질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1차선 도로가 나 있는 마을 어귀에는 본디 갈림길이 있어서 왼쪽 길은 산속으로 오른쪽 길은 마을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길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길은 아니었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귀는 대낮에도 나무들이 무성하고 길게 금줄이 쳐진 데다 어두컴컴해서 혼자는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오싹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들짐승들조차 나다니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그곳을 지나갈 때는 혼자서 다니면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낮에도 출몰하는 그것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귀신인지 도깨비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심한 악취가 나며 벌레조차 울지 않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신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막권좌에서 물러날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당부를 한낱 헛된 것으로 생각하던 할아버지는 동네 젊은이들과 내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내에서 다른 이들이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혼자 빠져나와 집에 따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먼저 집으로 갔고 잠시 읍내에서 머물다 출발한 할아버지는 마침내 마을 어귀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혼자 마을 어귀를 지나가는 것이었기에 많이 긴장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럼 그렇지 하는 마음으로 의기양양하게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바람결을 따라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누가 밭에 둘 퇴비라도 삭히나 보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등 뒤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돌아보면 안 된다, 돌아보면 안 돼라고 생각하며 후들거리는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마침내 잘 움직이지 않는 발로 달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할아버지께서는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뒤에서는 마을로 난 길 바깥쪽 풀숲에서 무엇인가가 마구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풀숲에서 나와 길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겁이 난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고 마침내 그것이 풀숲에서 뛰쳐나오는 순간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것까지만 말하고 입을 닫으셨습니다. 친구는 계속 다음 이야기를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진저리를 치시며 생각하기도 싫다고 이야기를 꺼리셨고 아예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당시 할아버지와 내기를 했었다는 다른 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당시 그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었던 것이었기에 읍내의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정신적으로 너무 놀라서 그렇다며 안정을 취하라는 말만 하고 별다른 처방은 하지 않았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의 말처럼 할아버지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할아버지는 그날 보셨던 것에 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새마을 운동으로 신장로가 나고 1차선이기는 해도 포장된 도로가 깔리면서 마을 어귀의 갈림길이 사라지자 가장 속 시원해하던 것은 바로 그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야 술 한잔 기울이면서 그때 할아버지가 봤던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던 것은 시커먼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완전히 썩어서 온통 검었고 썩은 몸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리는 썩어서 떨어진 것인지 허리까지만 남은 몸을 팔로 미친 듯 기어서 할아버지를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를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던 것은 눈이었습니다. 이미 썩어서 눈알은 떨어지고 퀭하니 눈구멍만 남은 그 눈이 분명히 할아버지를 향해 똑바로 바라보며 미친 듯 기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님까지 모두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 마을에서의 답사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답사를 마치고 시내버스에 올라탄 채 터미널로 향하면서 학생 중 한 명이 교수님에게 그것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버스에 타고 계시던 나이 지긋한 비구니 스님께서 이야기에 끼어드셨습니다. 어디 마을이라고요? 지금이야 별 이름도 없지만 옛날에는 유명했지요. 일제시대 전인가? 옛날에 그 마을에서 큰 돌림병이 돌았어요. 마침 그때 가뭄도 겹쳤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병까지 도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아다가 산에다 버리고 마을에 금주를 쳤었다는 거죠.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공양을 스님의 절에서 하고 있기에 그때 이야기는 아직도 전해 내려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자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네들 집에 가면 조선말 고종 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씩 찾아들 보게나. 성격 급한 친구 몇몇은 바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하기 시작했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역시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대학교 때 친구가 진주 근처 마을 답사 중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을에는 악취를 풍기며 출몰하는 무언가가 있었고 한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그 길에서 시커먼 사람 형태의 귀신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비구니 스님은 그 마을에서 옛날 돌림병이 돌아 병든 사람들을 산해버렸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20년 전 경찰학교 괴담. 제가 군대에 있던 2001년의 이야기입니다. 의경을 지원해서 입대했던 저는 훈련소를 거쳐 경찰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학교에서는 각 층별로 중앙과 양쪽 끝에 모두 3명이 불침번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일과를 마치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가 떨어졌다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피곤한 나머지 계속 잠을 청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주변에 불이 모두 켜졌습니다. 원래 그런 상황에서는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지만 저를 포함한 몇몇 훈련병들은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인지 상황을 살폈습니다. 자세히 보니 화장실 쪽에 2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추린인이 아닌 근무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침번을 서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곧 교관들이 뛰어들어왔고 다시 불을 끄고 다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제 불침번을 서다 기절한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경찰학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자대로 배치될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았죠. 더욱 이상한 것은 그날 이후로 불침번 근무자들에게 3명이 중앙에 함께 모여 근무를 하라는 중대장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훈련병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수군대기 시작했죠. 그리고 관심은 그날 불침번을 서던 3명 중 유일하게 기절하지 않은 훈련병 1명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원래대로라면 중앙과 양끝에 1명씩 서 있어야 했지만 기관병들이 다 자는 새벽이다 보니 중앙에 다 같이 모여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 도중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원래 군대에서는 밤에 마음대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화장실이 급하면 꼭 근무자에게 말을 하고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도 안 하고 화장실에 갔냐며 투덜대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물소리가 끊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누가 물을 잠그지 않고 돌아갔나 싶어서 화장실 앞 근무자가 물을 잠그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중앙 쪽 근무자가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비명소리를 내뱉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혼자 남은 근무자는 깜짝 놀라 복도에 불을 다 켜고 달려가 보니 1명은 화장실 안에 쓰러져 있고 다른 1명은 화장실 입구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원인은 알지 못했고 결국 우리들은 교육을 마치고 각각 다른 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상경을 넘어 수경으로 진급했고 아획기수의 후임과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근무 도중 나머지 후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제가 경찰 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한참 듣던 후임이 제게 말하는 겁니다. 후임이 경찰 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때 병원에 다녀와서 한 기수 늦게 교육에 참여하게 된 사람과 같은 방을 썼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때 기절하고 나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근무자 중 한 명이 제 후임과 같은 방을 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했다며 후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앙 쪽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는데 화장실에 물을 잠그러 간 녀석이 돌아오지 않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이상하다 싶어 화장실에 불을 켰더니 물을 잠그러 갔던 친구가 쓰러져 있고 웬 하반신이 없는 여자가 자기를 보고 팔꿈치로 미친 듯이 기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후임 역시 경찰 학교 시절 그 여자를 봤다고 합니다. 새벽에 3층 베란다에서 그 고참과 몰래 담배를 피고 있는데 긴 머리에 짧은 여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기어서 경찰 학교 뒷문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쌍둥이 엄마. 형이 군대에 입대해서 100일 휴가를 나오게 되었다. 형이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군대를 가서 친구도 많았기에 밤새 술을 먹었다. 그리고 아침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그날 밤에 다시 친구들과 술을 먹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형은 아파트 9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을 누르는데 애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다. 형은 아무 생각 없이 애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1층으로 가까워질수록 울음소리가 커지는 것이었다. 형은 1층에서 애가 우나? 좀 짜증나네 라고 생각했는데 2층이 되고 1층이 될 때는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귀를 막아야 할 정도로 컸다고 했다. 1층이 되고 문이 열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문 앞에 쌍둥이 유모차가 있고 천천히 시선을 위로 올리자 유모차에는 쌍둥이가 타고 있고 뒤에는 엄마처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리한 것에 잘린 다음에 다시 붙여놓은 억지로 끼워 붙여놓은 듯한 여자랑 애기 2명이 그런 상태였다고 했다. 그냥 귀신을 마주하게 되자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5초간 떨면서 가만히 있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갔다. 진짜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 못하고 계속 뛰기만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오줌도 조금 쌌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일단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팬티도 갈아입고 그렇게 나와서 친구들과 술을 먹었다. 무서운 것을 떨쳐버리고 싶었다고 했나? 그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먹으니까 무서운 것도 좀 덜해지고 그냥 헛개비를 본 거겠지라고 생각했다. 아침이 돼서야 형과 친구들은 각자 집으로 갔고 형도 아파트 근처에 와서야 다시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집에는 가야 했기에 엘리베이터로 억지로 갔는데 아까 봤던 토막 나 있던 애기 2명이랑 여자 귀신은 없었다. 형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역시 잘못 본 게 맞구나 라고 생각했다. 밤새 술 먹고 들어온 형은 씻을 생각도 못하고 침대에 엎어지듯 누워 잠을 청했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 그 꿈이라는 것이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듯이 관람하게 된 꿈인데 꿈속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심하게 싸우고 있고 애기 울음소리가 났다. 남자는 술에 취한 듯 해보였고 싸움이 격해지자 여자를 넥타이로 목 졸라 죽여버렸다. 애기들은 엄마의 죽음을 안 것인지 더 크게 쌍으로 울어댔고 남자는 애기들마저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나서는 욕실에 가서 여자를 토막 내기 시작했다. 토막을 내고 나서 욕조에 물을 틀어 시체 덩어리들을 담가놓고 나가서 아주 큰 가방을 하나 사와서 시체들을 담기 시작했다. 그 시체를 넣은 가방을 아파트 지하 창고에 던져놓고 나왔다. 형은 그때 꿈에서 깼고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그때부터 아파트 지하 창고에 가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걸로 2시간 동안 고민을 했고 결국엔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괜히 안 내려갔다가는 또 꿈속에 나올까 무서워서 내려가 봤는데 창고를 좀 둘러보니 그 꿈속에 나온 가방이 딱 있는 것이다. 형은 덜덜덜 떨면서 가방을 살짝 열어봤는데 썩어가고 있는 고기 덩어리가 있는 것이다. 형은 그때부터 울면서 경찰서까지 뛰어갔다. 그렇게 경찰을 부르고 고기 덩어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집으로 올라왔다. 아무튼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형은 군대로 복귀를 했다. 복귀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갑자기 군대에 있는 높은 사람이 형을 불렀다.
이유는 형이 신고를 해서 실종 신고가 된 사람을 찾고 살인범도 찾아서 포상 휴가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서 형은 또 휴가를 나왔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잠을 잤는데 다시 그 애기들과 아줌마가 또 나왔다. 요번에는 그런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사람 같았는데 그 아줌마는 형에게 큰 절을 올렸다고 했다. 그래서 형은 물었다. 왜 하필 나한테 나타나서 나를 괴롭힌 겁니까? 그러자 귀신 아줌마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몇 번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은 기절을 하거나 그래서 당신같이 기가 센 사람을 찾은 거였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이 들려있는 집.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존재를 보아왔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다 사정상 휴학을 하고 22살 때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취가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간 날 현관에 들어서자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귀신을 볼 때면 항상 느껴졌던 그 오싹함이었죠. 어릴 적부터 자주 겪었던 일이라 덤덤하긴 했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았죠. 하지만 방이 두 칸인데다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저는 별 신경 쓰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늦은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피곤했던 터라 누우면 바로 잠이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정작 누우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온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제 귓가에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 환청도 많이 겪어봤던 터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밤새도록 들려왔고 저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야만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학교에 가기 위해 씻고 나서 머리를 말리려는데 문득 화장실에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울 안에 비치는 제 모습 바로 뒤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담담하게 거울을 뒤집고 집에서 뛰쳐나갔죠. 그렇지만 이후에도 그 아저씨의 모습을 보는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저씨는 의미 없이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에도 나타나다가 갑자기 스르륵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제 귓가에서는 휘파람이나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탓에 저는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고 살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집에서 사는 동안 제 몸무게는 15kg이 빠졌고 저희 부모님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셨던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났지만 저는 아직도 거울이 무섭습니다.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저희 집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일기장. 나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늘 할머니에게 응석을 부리곤 했다.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내가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할아버지마저 먼저 보내셨던 할머니는 유일한 혈육인 나를 무척 사랑해 주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할머니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지 할머니 댁에 갈 때면 언제나 나 혼자 갈 뿐 어머니는 함께 오지 않았다. 나는 매주 일요일 오전마다 할머니와 함께 신사에 참배를 가곤 했다. 할머니는 몹시 신앙이 깊었기에 비가 오는 날이라도 참배는 반드시 가셨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일요일마다 신사를 찾았다고 한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는 것이 무척 기분 좋아서 나는 참배 가는 것을 좋아했었다. 신사에 도착하면 할머니는 언제나 손을 모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대단히 오랫동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나는 언제나 단순한 소원만을 빌고 할머니의 진지한 옆얼굴을 바라보곤 했다. 할머니의 기도가 끝나면 할머니, 뭘 빌었어?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싱긋 웃을 뿐 한 번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저 언제나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사주시던 아이스크림을 기대하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며 돌아오곤 했다. 그러는 한편 나는 어릴 적부터 영능력이 강하다고 할까. 계속해서 나쁜 영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곤 했다.
매일 가위에 눌리다 보니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불면증에 시달리곤 했다. 자고 있는 와중에도 누군가 다리를 만지는 것이 느껴지거나 뱃속에서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등 점점 괴롭힘도 심해져 갔다. 어머니와 함께 영능력자라는 사람을 몇 번 만나보기도 했지만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데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서 나도 체념하고 그저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에는 그 정도가 점차 심해져 교통사고도 여러 번 당하고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리곤 했다. 거기에 귀신 때문인지 환각마저 보이기 시작해 학교에도 못 나갈 지경이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집에 혼자 있는 내가 걱정되셨는지 어머니가 회사에 가면 언제나 집에 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나마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만이 내게는 유일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일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게 늦어서 그다지 이야기도 잘 나누지 못했다. 그 사이 나는 거식증에 걸려 매일 구토를 하다가 반대로 과식증에 걸리기도 하는 등 몸 상태와 정신이 모두 불안정한 상태였다. 자살 시도도 몇 번이나 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해서 사는 게 너무나도 괴로운데 정작 죽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그 탓에 언제나 할머니와 함께하던 참배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나는 펑펑 울었다. 한동안 할머니 방에 틀어박혀서 할머니의 옷이나 이불을 꼭 끌어안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회사에 출근을 했다. 솔직히 어머니 덕분에 먹고 살고는 있지만 그런 모습에 화가 치밀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주 정도 지났을까. 점차 내 주변에서 나쁜 영에 의한 괴롭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게 딱 4명만 있던 친구 중 1명은 전화로 내가 가지고 있던 아픔들을 할머니가 모두 가지고 천국으로 가신 걸 거야 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1년 정도 지나자 나는 완전히 괴롭힘에서 해방되었다. 제대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팔게 되었다. 짐을 정리하기 위해 나는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았다. 이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고 매일 무덤을 찾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무렵이었다. 서랍 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보자기에 쌓인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몇 권 나왔다. 그것은 매주 일요일마다 쓴 것이었다. 일기를 읽고 나서 나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처음으로 일기가 써진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은 자살이었다고 일기에 적혀 있었다. 원인은 어머니의 바람이었다고 한다. 충격이었고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거기에는 나를 향한 할머니의 증오가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이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였다. 나는 어머니가 바람 피운 상대의 딸이라는 문장부터 시작해 죽이고 싶다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등 내가 알고 있던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언제나 신사에 갈 때면 내가 괴로워하며 죽기만을 신사에서 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나 긴 세월 동안 매주마다 천천히 바로 옆에 있는 어린 내가 저주받아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의 염원이 통했던 것인지 나는 무척 괴로웠다. 그리고 할머니도 괴로워하며 세상을 떠났다. 일기는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다.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차마 잊을 수 없는 일이다. 6번째 이야기, 중학교 때의 실화괴담. 내가 중학생 때쯤에 겪은 일인데 일단 차근차근히 이야기해볼게. 우리 집 안방 화장대 안쪽에는 액자에 넣은 친할아버지 사진이 크게 있어. 할아버진 돌아가셨으니 아마 영정사진이 아니었나 싶어. 어느 날 엄마랑 그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다인가? 어쨌든 뭘 하다가 엄마랑 같이 그 사진을 보게 됐어. 아래서부턴 나와 엄마의 대화야. 엄마, 할아버지 보고 싶다. 또 만나고 싶어. 응, 너 언제 할아버지 만났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 꽤 됐으니까. 근데 엄마가 그러시더라. 할아버진 너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 라고 말이지. 순간 되게 이상했어. 왜냐면 내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 그래서 내가 설명했지. 나 어렸을 때 무슨 날이라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내려가서 친가 친척들 다 모여서 놀았었잖아.
그때 할아버지 봤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 너 90년 8월생이잖아. 할아버진 그해 5월에 돌아가셨어. 내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인 거야. 하지만 난 분명히 일가 친척 다 모여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할아버지가 제일 우더른으로서 중간 위치에 앉아 계셨던 걸 기억해. 또 한복을 좋아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한복을 입고 계셨고 할아버지 한복은 푸른색 계열이었어. 그리고 내가 당시 본 할아버지 얼굴이 사진 속 얼굴과 정말 똑같았어. 그래서 엄마에게 난 분명히 할아버지 만났다고 그랬지. 엄마 하시는 말씀이 나 임신하셨을 때 분명히 일가 친척 다 모여서 논 적이 있대. 그리고 할아버진 평소에도 한복을 자주 입으셨대. 이 부분에서 나한테 영정사진에서 한복 입고 계신 걸 봐서 아는 거 아냐?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난 이 사진을 제대로 본 건 엄마랑 이 대화를 하던 때가 처음이야. 그래서 내가 기억을 더 곰곰이 더듬어 봤어. 근데 그제서야 좀 이상한 점이 생각이 나더라. 그때 내가 할아버지랑 친척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마치 모노카메라로 찍는 듯이 보였어. 무슨 말이냐면 모노 효과로 사진 찍으면 중앙의 동그란 부분은 밝게 보이는데 그 둘레 부분은 어둡게 보이잖아. 그렇게 보였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알 속에서 알 껍질을 투과해서 바깥을 보는 듯했어. 그걸 깨달은 순간 엄마가 그때 넌 엄마 뱃속에 있었지 라고 하신 말이 번뜩 생각나더라고. 난 그때 할아버지랑 눈 또 마주친 걸 느꼈거든. 나 보면서 웃어주신 것 같았었단 말이야.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랑 엄마를 유독 아끼셨다는데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를 본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실제로 엄마는 시부모님을 몇 년 모셨었는데 전혀 그때를 싫어하지 않으셨어. 정말 잘해주셨고 시집살이라는 것은 생전 느껴보지 못하셨다고 해. 친할아버지가 엄마를 제일 예쁜 며느리라고 하시고 그랬대. 어쨌든 난 지금도 할아버지를 직접 뵌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어. 7번째 이야기, 처녀원. 저희 할머니께서 처녀 때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 사시던 동네에 아주 빼어나게 잘생긴 총각이 살았는데 아랫동네의 할머니 친구분께서 짝사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분께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만 혼자만의 사랑으로 끝나버려서 결국 목을 메고 자살하셨습니다. 그 일은 동네에 한동안 이슈가 되어 동네를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만 역시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정월 보름날 매년마다 보름날 저녁이 되면 윗 동네, 아랫 동네 구분할 것 없이 서로 어울리면서 밥과 나물을 먹곤 하셨답니다. 그 해에도 역시 사람들은 이웃 동네로 놀러가곤 했는데 젊은 사람 몇 명이 산을 넘어가는 도중에 어떤 여자가 산길에 앉아있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름날이지만 한밤중에 여자 혼자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나도 아랫마을로 밥서리하러 가는데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여기 앉아 있었어 라고 했고 모두들 그런가 보다 하고는 지나쳐 왔습니다만 일행의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까 그 애 여름에 목매 죽은 애잖아. 모두들 그 소리를 듣고서야 겁이 덜컥 나서 도망치는데 문득 누군가 안 보였답니다. 바로 목 메어 죽은 친구분이 짝사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기겁을 하고는 도망쳤고 아랫동네 어른들까지 모시고 찾아 나셨는데 결국 그 청년은 그 처자가 목 메어 죽은 나무 아래서 발견했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반쯤 혼이 나갔던지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도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반미치광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 아버지를 괴롭히는 노파. 흔해 빠진 괴담일 수도 있지만 실화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 세세하게는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빙의 체질이라고 할까? 매일 밤 가위에 눌리는 분이셨다. 반면 어머니는 주술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가위에 눌려도 어머니가 가슴 부근을 탁 치면 찾아들곤 했다. 폭우가 계속되던 가을이었다고 기억한다. 어느 날 밤부터 아버지가 심상치 않은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 가위에 눌리면 집안에 울릴 것 같은 커다란 소리로 신음했다. 보름 정도 지났을 즈음 가위에 눌린 아버지가 문득 옆을 쳐다보자 거기엔 하얀 소복을 입은 노파가 이쪽을 향해 누워 있었다.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게 된 아버지는 나날이 야위어갔다. 어느 날 밤 섬뜩한 신음소리가 아버지의 침실에서 들려왔다. 일어나 있던 나는 침실의 문을 열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 경고라고 해야 할까.
열지만 않은 소리가 들린 듯한 기분이 들어서 서둘러 욕실에 있던 어머니를 부르러 갔다. 어머니는 바로 뛰쳐나와서 침실의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나는 보면 안 돼요라고 생각하며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렸다. 아버지는 흰저위를 드러내놓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뺨을 꼬집어 두들겨 깨우자 창백하긴 했지만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침실 옷장의 유리문에서 그 노파가 스윽하고 나오는 꿈을 꾸었다고 떨면서 이야기했다. 당시 나는 강씨에 관련된 물건에 빠져 있어서 부적에다가 악령퇴산이라고 적고서 기운을 담아 그 옷장 유리문과 창문 쪽에 붙였다. 다음 날 아버지는 오랜만에 가위에 눌리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밤 최대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아버지는 자고 있으면서도 집안 전체가 보였다는 것 같았다. 침실 바깥에서 노파가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치에는 부적이 있었다. 옷장 유리문을 통해서도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화장실 쪽에 창문을 슥 하고 빠져나와 엄청난 속도로 침실 문을 빠져나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그날 밤 아버지의 무시무시한 절규가 울려 퍼졌다. 마침내 보통 일이 아니게 되어서 무엇이든 보인다고 하는 이 지방 말로 호시아동이라고 하는 영능력자에게 데려가게 되었다. 그분은 확실히 아버지에게 노파가 씌었다고 하며 놀랍게도 노파의 이름을 말했다. 아버지는 그 이름에 집히는 데가 있었다. 옛날에 근처에 살고 있던 할머니로 어린 아버지를 이래저래 귀여워해 주었다는 것 같다. 호시아동이 말하길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방문해 보세요. 다음 날 친척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덤을 방문하러 갔다. 무덤 안의 유골은 납골단지에도 들어있지 않은 채 완전히 흩어져 있었고 긴 비탓에 물에 잠겨 있었다. 어째서 그런 상태였던 걸까? 노파에겐 자식이나 남편 등이 없었다. 즉 혼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뒤 가장 가까운 친척인 티가 장례식을 치렀지만 티는 납골단지조차 아까웠던 것이다. 이 티라는 친척은 유명한 수전도로 노파를 속여서 재산 등을 뿌리까지 가로채는 등 심한 짓을 했었다고 한다. 무덤은 다른 친척에게 부탁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티의 집 부근으로 가서 말했다. 제게 기대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시려거든 티를 원망해주세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가위 눌림은 사라졌다. 수개월 후에 티는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그 후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다. 우리 가족은 인과응보의 두려움에 대해 되새기며 길었던 공포가 끝났음을 느꼈다. 이상이 저희 집에서 가장 무서웠던 영체험입니다. 아버지가 어설픈 영감을 가지고 있어서 할머니가 도움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